전라도 남원 가난하지만 청렴한 선비 박경우는 하나뿐인 딸 월선을 부자 장성만의 집에 시집 보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은 가짜 양반, 천민 출신이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던 악당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 뼈만 남은 딸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가 펼치는 통쾌한 복수극.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외곽의 작은 마을, 초가지붕 아래로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서당 마루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선비 하나가 눈을 감고 아이들의 낭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옷은 여러 번 기워 입어 빛이 바랬지만 곧게 펀 허리와 단아한 자세에서는 깊은 학식과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박경훈. 한때 한양에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승문원에서 임금의 교지를 다루던 촉망받는 관료였으나 권력 다툼의 염증을 느끼고 고향 남원으로 낙향한 선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마을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녹봉이 넉넉했던 관직 시절에도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그였기에 낙향한 후에는 더욱 가난했습니다. 서당에서 받는 속수는 쌀 몇 대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군장님, 이 구절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박경우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구절은 말이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린다는 뜻이란다. 억지로 꾸미거나 거짓을 꾸미면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 표정을 짓자 박경우는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른 길을 일러주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서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만 단정한 자태와 맑은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박경훈의 하나뿐인 딸 월선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월선이 소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소반 위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 몇 점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이라고는 고작 그뿐이었지만 박경훈은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다, 월선아.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구나. 월선은 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을 배워 시서에 통달했고 바느질과 요리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혼처를 찾지 못하고 20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터의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포목상 장성만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또 큰 돈을 벌었다고 하더군요. 박경훈이 수저를 들던 손을 잠시 멈추며 물었습니다. 장성만, 그 사람이 누구더냐? 남원 장터에서 가장 큰 포목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원래는 천민 출신이었는데 장사 수완이 뛰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양반 행세를 하려고 기와집을 짓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에요. 박경훈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양반이 되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진정한 양반은 학문과 덕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월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남원 장터 한복판에 우뚝 솟은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기와는 유난히 반짝거렸고
대문에는 붉은 칠이 선명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장성만의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사랑방 안에서 장성만은 두툼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은 기름기가 번들거렸으며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하하, 이번 거래로 또 은자 1000냥을 벌었소이다. 그 옆에는 아들 장치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눈빛은 흐리멍덩하고 입가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장치호는 아버지처럼 장사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을 믿고 빈둥거리며 사는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양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장성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상을 탁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기와집을 짓고 비단옷을 입어도 그 고지식한 양반 놈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아. 촌부 출신이라고, 천민 출신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린단 말이야. 장치호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성만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 묘책이 하나 있다. 진주 강씨 가문이 몰락하여 지금은 산골에 숨어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집안의 족보를 사서 우리 이름을 끼워 넣으면 어떻겠느냐? 족보를 산다고요? 그렇다. 돈만 있으면 못 살 것이 어디 있겠느냐? 족보에 이름만 올리면 우리도 당당한 양반이 되는 것이다. 장성만은 곧바로 신복을 보내 진주 강씨 가문에 몰락한 후손을 찾아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양반이었으나 지금은 너무 가난하여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장성만은 은자 100냥이라는 거금을 주고 족보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한 귀퉁이를 교묘하게 칼로 긁어내고 자신의 이름 장성만을 끼워 넣었습니다. 하하하, 이제 나도 진주 강씨 양반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진짜 양반들은 장성만의 족보가 가짜임을 눈치채고 여전히 그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족보에 이름이 있어도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천박한 성품은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성만은 고민 끝에 또 다른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 명망 높은 선비 집안과 혼인을 맺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박경훈이라는 선비가 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의 딸을 우리 며느리로 삼으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장치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경훈은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같은 장사치 집안과 혼인을 허락할까요? 그러니까 연극을 해야지. 우리가 착한 사람인 척, 백성을 돕는 선비인 척 꾸며야 한다는 말이다. 장성만은 곧바로 계획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흉년이 들어 군주리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서원 건립에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평소 입던 화려한 비단옷을 벗고 수수한 무명옷을 입으며 겸손한 척 연기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성만이라는 부자가 착한 사람이다. 백성을 돕는 훌륭한 인물이다라는 칭송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장성만은 직접 박경훈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훈장님, 소인은 남원에서 작은 장사를 하는 장성만이라고 합니다. 평소 훈장님의 높으신 학덕을 흠모하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경훈은 낯선 사람의 방문에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에 흉년이 들어 마을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소식을 듣고 소인이 가진 쌀을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하오나 소인은 학문이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훈장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박경훈은 장성만의 겸손한 태도와 선한 의도에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재물이 있으면서도 백성을 돕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그날 이후 장성만은 자주 서당을 찾아와 박경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으며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박경훈은 점점 장성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장성만은 조심스럽게 혼담을 꺼냈습니다. 훈장님, 소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학문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훈장님의 따님께서 혹시 혼처가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소인의 아들과 인연을 맺어 주실 수 있을까요? 박경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딸 월서는 이미 20이 넘었고 가난 때문에 혼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은 비록 장사치 출신이지만 선행을 베푸는 착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딸을 귀댁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침내 명망 높은 선비 집안과 혼맥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천민 출신이라고 무시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월서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장성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거칠에만 화려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아버지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월서는 그 불안을 숨긴 채 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경훈은 딸을 보내는 아비의 마음에 시름이 깊어졌고 월서는 낯선 시댁으로 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장성만의 집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를 말입니다. 혼례를 치르고 사흘이 지난 날 월선이 시댁으로 가는 신행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박경훈의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박경훈의 인품을 존경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월선의 신행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월선은 붉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평소 수수한 무명옷만 입던 그녀였기에 화려한 혼례복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마 밖으로 아버지 박경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보내는 아쉬움에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월서나 시댁에 가서도 내 마음 바르게 지키고 어른들께 효도하거라. 아비는 내가 잘 지낸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 거예요. 월서는 눈물을 참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월서는 가마 안에서 눈물을 삼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을 떠올렸습니다. 시댁 어른들께서 좋은 분들이시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가마가 도착한 곳은 상상했던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장성만의 저택은 남원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붉은 칠로 번쩍거렸고 마당에는 값비싼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화려함 속에서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랭한 기운이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월서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청마루를 지나 안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 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이 그녀의 품격을 높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는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얼굴에는 두꺼운 분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과일을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양반가의 어른이라기보다는 장터의 아낙네 같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월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월선이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과일을 씹으며 대충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뭐, 소문대로 얼굴은 곱네. 하지만 가난뱅이 집딸이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런지 뼈만 앙상하구만. 이래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튼튼한 손자나 낳아줄 수 있겠어.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너무나 상스럽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양반가의 어른이라면 절대 쓰지 않을 표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과일 껍질을 바닥에 툭툭 꿰터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양반 집안이야. 진주 강 씨라고 들어봤지. 내 시아버지는 그 명문가의 후손이시란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건 큰 복이야. 알겠어. 예, 어머님. 월선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대대로 양반 집안이라면 시어머니의 말투와 행동이 왜 이렇게 천박할까요? 그때 남편 장치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에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은 흐리멍덩하고 입가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드디어 마누라가 왔구나. 뭐, 괜찮네. 장치호는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인사드립니다. 그래, 잘 왔어. 앞으로 집안일 열심히 하고 내 말 잘 들으면 돼. 장치호의 말투에서도 교양이나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선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월선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상에는 고기와 생선, 각종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박경훈의 집에서는 보기 힘든 풍성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예절은 엉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장성만은 큰 소리로 트림을 하며 고기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고 시어머니 김 씨는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 장치호는 상을 발로 차며 술 더 가져와 라고 소리쳤습니다. 월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양반가의 식사 예절이란 말인가요? 아버지, 박경훈은 아무리 가난해도 식사할 때는 항상 단정한 자세로 조용히 감사하며 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마치 짐승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월선의 진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새벽부터 월선을 깨웠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 어서 일어나서 부엌에 불 지피고 밥 짓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양반가의 며느리라고 해서 놀고 먹을 줄 알았어. 월선은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는 어제 저녁에 쓴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있었지만 김 씨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모든 일을 시켰습니다. 월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시댁 식구들의 모욕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 김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책을 읽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책이나 읽고 앉았어. 어머님, 저는 아버지께 배운 학문을 잊지 않으려고. 학문? 여자가 무슨 학문이야. 여자는 그냥 밥이나 잘 짓고 애나 잘 낳으면 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부엌 가서 설거지나 해. 월선은 책을 덮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선은 우연히 시아버지 장성만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이자를 갚지 못하면 내 집론을 압류하겠다. 날이 제발 보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수확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무슨 상관이야.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핑계를 대. 당장 갚지 못하면 내 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 와. 월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장성만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리대금을 놓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악덕 대금업자였던 것입니다. 월서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장성만이 선한 사람이라고 믿으셨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은 악마의 집에 시집온 것입니다. 그날 밤 월서는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면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아버지는 평생 청렴하게 사셨는데 사기꾼에게 속아 딸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월서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차라리 혼자 참고 견디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집살이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 빨래가 제대로 안 됐어. 방 청소가 엉망이야. 월선이 아무리 완벽하게 일을 해도 김 씨는 억지로라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장치호는 아내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며 월선을 나무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치호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월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매 빠져 있어? 웃지도 않고 말도 없고. 시집살이가 힘들어? 아닙니다, 서방님.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에 다 써 있어. 뭐가 불만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 아니잖아.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잖아. 그런데 왜 불만이야? 불만이 아닙니다, 서방님. 그럼 뭐야? 혹시 우리 집안이 천민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거야? 내 아버지가 양반이라고 해서 우리를 깔보는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장치호는 갑자기 월선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월선은 아파서 비명을 질렀지만 장치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마. 알겠어. 예, 서방님.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괴롭히는 또 다른 가해자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고기와 생선을 배불리 먹었지만 월선에게는 보리밥과 김치만 주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해졌고 손은 거칠게 갈라졌으며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고운 피부와 맑은 눈빛을 가졌던 월선은 이제 그림자처럼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월선은 작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은 마치 귀신처럼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월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월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아버지 박경훈이 딸을 걱정하며 밤마다 뒤척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원의 작은 서당, 가을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박경훈은 서당 마루에 홀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귀뚜라미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월선이 시집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짧은 편지가 왔지만 그 이후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박경훈은 딸이 시댁에 잘 적응하고 있을 거라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월선이가 왜 편지를 보내지 않는 걸까?
혹시 아파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면 시댁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박경우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경우는 낡은 도포를 입고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훈장님, 어디 가십니까?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사돈댁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네. 딸아이 얼굴이나 보고 올 걸세. 박경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원 장터를 지나 장성만의 기와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보고 싶은 아비의 마음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경우는 드디어 장성만의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기와집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대문과 번쩍이는 기와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박경훈이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집 며느리의 아버지 박경훈이라고 하네. 사돈 어른께 인사 좀 여쭙고 딸아이 얼굴 좀 보고 가려고 하네. 하인은 박경훈의 낡은 도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인은 안으로 들어갔고 한참 후에야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또께서 사랑채에서 기다리십니다. 박경우는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값비싼 정원수들이 심어져 있었고 하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경우는 사랑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랑채에는 장성만이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박경훈을 보자 번쩍이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어쩐 일로 이렇게 먼 길을 오셨습니까? 사돈 어른, 오래간만입니다. 딸아이 소식이 끊겨서 걱정이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장성만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음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월선이는 우리 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로서 손색이 없지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장성만은 하인을 시켜 월선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박경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딸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사랑채 문이 열리며 월선이 들어왔습니다. 박경우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월선은 1년 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고왔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뺨이 푹 패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은 채 흐릿했습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안의 몸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의 미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박경우는 벌떡 일어나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뼈마디와 거친 굳은 살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월선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이렇게 말랐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쵸. 시댁일을 하느라 조금 바빴을 뿐입니다. 월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경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월선아, 아비한테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월선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아버지가 이 추악한 진실을 아시면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알기에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장성만이 끼어들었습니다. 사돈 어른, 월선이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집살이가 처음이라 조금 고생스러운 것뿐입니다. 곧 익숙해질 겁니다. 박경우는 장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사돈댁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돈 어른,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월선이가 너무 야위어 보입니다. 며칠만 친정에 다녀가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 기력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장성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돈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집간 며느리가 어찌 친정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이 집안에 법도가 있습니다. 월선이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너무... 사돈 어른, 제가 예의를 갖춰 말씀드렸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월선이는 우리가 잘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성만은 냉랭하게 말하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사돈 어른을 대문까지 모셔드려라. 하인들이 박경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경운은 뿌리쳤지만 결국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버지. 월선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지만 이미 대문은 쾅 하고 닫혀버렸습니다. 박경운은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 앙상한 손, 눈물을 참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 딸을 악마의 손에 넘긴 것인가? 박경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와 자책감이 가슴 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박경우는 결심했습니다. 장성만의 정체를 밝혀내고 딸을 그 지옥에서 구해낼 것입니다. 그날 밤 박경우는 서당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에 그에게 배웠던 제자들, 그리고 그가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장성만이라는 자에 대해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의 과거, 그가 재물을 모은 방법, 그리고 그가 정말 양반 집안 출신인지 모든 것을 밝혀 주십시오. 제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명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은 남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상인들, 주막의 나그네들, 마을의 농부들, 모두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장성만, 그 사람 원래 천민 출신이야. 젊었을 때 장터에서 자빌하다가 장사를 시작했지. 양반, 말도 안 돼. 그 사람 몰락한 양반가의 족보를 돈 주고 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고리대금을 놓아서 떼돈을 벌었지.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고혈을 짜냈어. 며칠 후 제자 하나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승님, 이것 보십시오. 제자가 내민 것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장부에는 장성만이 놓은 고리대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겼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제자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진주 강씨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페이지의 귀퉁이가 칼로 교묘하게 긁어져 있었고 그 위에 장성만이라는 이름이 어색하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진주 강씨 가문의 몰락한 후손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족보를 장성만에게 팔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본 족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박경우는 장부와 족보를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장성만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박경우는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전라감사에게 보내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장성만의 죄를 낱낱이 적었습니다. 신분 사기, 고리대금, 백성 착취.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박경우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주로 간다. 전라감사를 직접 만나 이 문서를 전하겠다. 스승님,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 딸의 일이다. 내가 직접 가야 한다. 박경우는 낡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잠자던 호랑이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박경우는 서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장성만 일가의 운명이 끝날 것임을 말입니다. 박경우는 전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남원에서 전주까지는 이틀 밤낮을 꼬박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그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넘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고 비바람이 몰아친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시는 닳아 헤어졌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박경우는 이를 악물고 전진했습니다. 월서나 조금만 기다려라. 아비가 반드시 너를 구해내마. 이틀째 되는 날 저녁 박경우는 드디어 전주 가명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성벽과 엄중한 문루가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명 앞에는 군졸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군졸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나는 남원에서 온 박경훈이라고 하오. 전라감사 대감께 급히 여쭐 일이 있어 왔소. 전라감사 대감을 함부로 뵐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썩 물러가라. 하지만 박경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착취하고 신분을 위조한 역적의 증거요. 전라감사 대감께서 직접 보셔야 하오. 군졸은 박경훈의 단호한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그는 상관에게 보고했고 한참 후 박경훈은 가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라감사 이정민은 엄격하고 공정한 관료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넓은 청사에 앉아 박경훈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박경훈은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남원에서 온 박경훈이라 하옵니다. 한때 한양에서 승문원 관료로 일했던 자이옵니다. 박경훈,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소인은 과거 장원급제하여 임금님의 교지를 다루던 자였사옵니다. 그러나 권력 다툼의 염증을 느껴 고향으로 돌아와 서당을 열었사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훈의 이름은 조정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관료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박경훈은 준비해온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장성만의 고리대금 장부, 위조된 족보, 그리고 증인의 진술서까지 모두 펼쳐놓았습니다. 대감마님, 남원의 장성만이라는 자가 있사옵니다. 이 자는 천민 출신이면서도 양반 행세를 하기 위해 족보를 위조하였고 고리대금을 놓아 수많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사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이정민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네, 대감마님. 그리고 소인의 딸이 그 집에 시집을 갔사옵니다. 소인은 장성만의 거짓에 속아 딸을 보냈고 이제 딸은 그 집에서 끔찍한 학대를 받고 있사옵니다. 박경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월선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정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경훈,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일세. 하지만 함부로 양반 가문을 건드릴 수는 없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네. 대감마님, 이미 증인을 확보했사옵니다. 진주 강씨 가문의 후손이 직접 족보를 팔았다고 증언할 것이옵니다. 좋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조사를 명하겠네. 자네는 남원으로 돌아가 대기하게. 대감마님, 부디 서두르시옵소서. 소인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사옵니다. 알겠네. 내가 최선을 다하겠네. 박경훈은 다시 큰절을 올리고 가명을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전라감사 이정민은 비밀리에 조사관을 남원으로 보냈습니다. 조사관들은 장터의 상인들과 농부들을 만나 장성만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언이 박경훈의 말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정민은 즉시 한양의 형조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형조 판서는 보고서를 읽고 분노했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놈이 있단 말인가. 당장 체포하라. 형조에서는 즉시 체포 명령을 내렸고 전라감사 이정민은 박경훈을 특별조사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경훈은 관복을 입고 일금부 군사들을 이끌고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남원의 장성만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성만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원의 사또와 유력자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 보여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하하, 이번 잔치는 남원에서 가장 큰 잔치가 될 것이다. 누구도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야. 장성만은 기생들을 불러들이고 최고급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소와 돼지를 잡고 술을 수십 항아리나 준비했습니다. 잔치 당일 넓은 마당에는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고 풍악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상석에는 남원 사또가 앉았습니다. 장성만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들먹거리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또 나리,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실컷 드시고 가십시오. 허허, 장선비댁의 잔치라니 기대가 되는구려.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장성만은 우쭐해져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진주 강씨 양반가요.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난 가문이지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습니다. 모두가 장성만이 가짜 양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과 권력이 두려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장치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월선을 불러냈습니다. 마누라, 어디 있어? 나와. 월선은 부엌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장치호는 월선을 상석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월선에게 쏠렸습니다. 자, 우리 마누라가 손님들께 술을 따라드리도록 하겠소.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가의 부녀자가 외간 남자들 앞에 나가 술을 따르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생이나 하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방님, 그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대부가의 여인이 어찌 외간 남자들 앞에서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장치호는 화가 나서 월선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월선은 아파서 신음을 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도 끼어들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시댁 어른들이 시키는 일도 못하겠다는 거냐? 어서 술이나 따르지 못할까? 월서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마치 천둥이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잔치집의 대문이 두 동강이 나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밖에서 횃불을 든 군사들이 몰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과 칼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엄숙했습니다. 꼼짝 마라. 전라감사의 명에 따라 이곳을 수색한다. 군사들이 마당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은 겁에 질려 술잔을 떨어뜨렸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장성만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우리 집에 무슨 죄가 있다고? 군사들 사이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관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그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렇습니다. 관복을 입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박경훈이었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던 초라한 훈장이 아니라 위엄 있는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박경훈은 월선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낸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성만, 너는 신분을 위조하고 백성을 착취한 죄로 체포된다. 장성만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의 칼날이 악당의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훈은 차갑게 빛나는 눈빛으로 잔치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음식과 술,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이 횃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라. 도망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다. 군사들의 호통의 손님들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남원 사또조차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박경훈은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장성만, 내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첫째, 너는 천민 출신이면서 진주 강씨 가문의 족보를 거금으로 사들여 양반 행세를 했다. 이것이 그 증거다. 박경훈이 위조된 족보를 펼쳐 보였습니다. 족보의 귀퉁이에는 칼로 긁어낸 흔적과 어색하게 덧붙여진 장성만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둘째, 너는 고리대금을 놓아 수많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굶주리게 했다. 이것이 그 장부다. 박경훈이 장부를 내던졌습니다. 장부는 바닥에 떨어져 펼쳐졌고 수많은 백성들의 이름과 빼앗긴 땅의 목록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너는 선행을 베푸는 척하며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이 지옥 같은 집에 가두었다. 그리고 끔찍하게 학대했다. 박경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성만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박경훈은 냉정했습니다. 용서. 내가 착취한 백성들은 누가 용서하느냐? 내가 굶주리게 만든 아이들은 누가 용서하느냐? 박경훈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장성만, 장치호, 김씨를 모두 체포하라. 군사들이 장성만 일가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장치호는 발버둥을 쳤고 김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끌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 강씨 가문의 몰락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정직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장성만이 저에게 은자 100냥을 주고 우리 집안의 족보를 샀습니다. 저는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진주 강씨 후손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장성만의 죄는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남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장성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경훈은 품속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전라감사의 판결문이었습니다. 전라감사의 명에 따라 장성만 일가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첫째,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둘째, 장성만, 장치호, 김씨는 관노비로 전락하여 변방으로 유배한다. 셋째, 다시는 양반 행세를 할 수 없도록 호적에 천민으로 기록한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마당에 있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장성만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장성만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박경훈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때 그들의 애원을 들어주었느냐? 이제 내가 그 고통을 직접 느낄 차례다. 군사들이 장성만 일가를 끌고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이제 텅 비게 되었습니다. 박경훈은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월선아, 이제 괜찮다. 아비가 늦었지만 너를 구했다. 아버지. 월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다 알고 있다. 박경훈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가슴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박경훈과 월선은 남원을 떠나 고향 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훈장님, 돌아오셨습니까? 월선이 그동안 고생했구나.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박경훈과 월선을 맞이했습니다. 서당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월선은 서당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과 작은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 집이다. 진짜 집이다. 월선은 방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경훈과 월선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에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보다 더 맛있는 식사는 없었습니다. 월선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자란다. 네, 아버지.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박경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아비로서 기쁘구나.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성만에게 빼앗겼던 땅이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굶주렸던 백성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성만 일가는 관노비로 전락하여 변방의 척박한 땅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 했습니다. 한편 월선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차린 밥을 먹고 충분히 쉬면서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았습니다. 야위었던 몸도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월선은 서당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월서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경우는 마루에 앉아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경훈과 월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둥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신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이요. 장성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양반 행세를 해도 결국 그의 추악한 마음이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비록 가난하셔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진짜 양반이세요. 박경우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단다, 월서나. 거짓으로 꾸민 것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은 영원히 빛난단다. 두 사람은 조용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집은 초라하고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서는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하고 착한 선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월선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경우는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성만의 이야기는 남원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부귀는 모래성과 같아서 언젠가는 무너진다. 진정한 양반은 족보나 재물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올곧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경훈 대감이야말로 진짜 양반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돈으로 족보를 사고 거짓으로 양반 행세를 했던 장성만 일가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속이 썩었다면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비록 가난하고 초라해도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경받습니다. 박경훈 대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거칠애보다는 속을 채우고 허영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은 영원히 빛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